이원우 선생님은 이렇게 시간을 짜게서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좀 사례를 해드리려고 해도 화를 내시면서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뭘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책밖에 없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로. 아무쪼록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은 올해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이루실 일들을 다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뜻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60년 전으로 이 시계를 돌리면은 1950년 12월 하순 20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유엔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게 11월 한 24일부터였습니다. 중공군 한 40만이 우리 유엔군 20만 명을 포위를 해가지고 밀고 내리고 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에 미군들이 철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해병대, 미군 7사단, 한국군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포위망을 압축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 흥남 지역에 있던 민간인들도 탈출하기 위해서 부두로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알몬드 10군단장이 결단을 했어요. 민간인들도 같이 철수해서 남쪽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때 미군은 쫓기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만 명의 우리 피난민들을 싣고 거제도로 왔습니다. 이 포위돼서 도망가는 군대가 자기도 빠져나가기 힘든데 민간인들 10만 명을 싣고 왔어요. 10만 명. 그 10만 명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한 분 계시네요. 예. 저 한 분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그 철수 작전 때문에 여기 지금 남한에 계신 아주 건강하시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운항 중에 거기서 태어난 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때 중공군이 이기고 있었어요. 잘하면 부산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민간인들 10만 명은 이기고 있는 군대 쪽으로 붙은 게 아니라 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유를 선택한 것이죠. 이기고 있는 군대 쪽으로 붙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나 지고 있는 군대와 더불어 피난 내려온 사람이 그때 뭐 총재에 따라서는 뭐 1000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가족까지 합친 것이고 우리 미군 통계에 의하면 약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이 일사후퇴 때 발로서 투표를 했어요. 손으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발로서 나는 공산주의 밑에서 살기 싫다. 그래서 쫓아오는 중공군 인민군보다 앞서서 38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때 이 부산이 피난민들을 받아가지고 아주 따뜻하게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내려오신 분들이 부산에 많이 정착을 하고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해도 뭐 차별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 부산 사람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어려울 때 동포를 돕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지금 또 부산 사람이 어느 지방에 가든지 아주 환영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60년 전입니다. 12월 24일에 흥남을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항만시설을 다 폭파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12월 24일입니다. 60년 전이죠. 그 하루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월 23일에는 이 또 부산과 아주 인연이 있는 사람이죠. 워커 중장.
8군 사령관으로서 이 부산 교도보를 지켜냈습니다. 인민군이 쭉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낙동강에서 저지를 했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선이 낙동강을 따라서 쭉 형성이 됐습니다. 대구, 마산 이런 전선이 형성됐고 이것을 부산 교도부라고 했죠.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패튼 장군의 직속 부하로서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중장인데 사실은 이 아이젠하워 원수보다도 미국 육상은 먼저 나오신 분이에요.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61살이었습니다. 24사단을 먼저 끌고 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24사단이 한 3일 동안 방어를 하다가 딘 소장이 잡혔습니다. 딘 소장이 포로가 된 것은 한국 사람들이 딘 소장을 숨겨주지 않고 밀고를 했어요. 밀고를 한 게 아니라 대구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다가 인민군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한시 최씨라는 사람인데 $5씩 받았어요. $5씩. 그래서 우리의 은인을 우리 손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24사단이 8군인데 8군 사령관은 12월 23일 날 아주 어렵게 됐죠. 중공군 내려와서 서울을 곧 포기를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예하 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 지구차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6사단, 우리나라 6사단입니다. 6사단의 3쿼터가 이 중앙을 침범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 북쪽 도봉구에서 이 사람은 지구차 타고 가다가 적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워커 중장은 여기서 부산 교도부를 지켜내고 부산 교도부를 지켜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고 우리의 북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으면 우리는 손들고 말았는데 이 어려운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선 시찰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메가드 사령관이 언젠가는 저 사람이 죽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전선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면 언젠가는 유탄을 맞아 죽든지 사고로 죽겠다. 죽으면은 후임자를 누구를 할까 하는 계산까지 다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3일 날 그것도 한국군 스리쿼트에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할 말이 없죠. 우리 손으로 24사단장을 인민군한테 팔아넘기고 우리가 모는 차로 8군 사령관을 죽게 했으니까. 그래서 워커 중장을 기리는 워커 1 호텔이라는 게 있죠. 서울에 가면 워커 1 호텔. 지금 수산대학, 옛날 수산대학, 지금은 부경대학에 보면 워커 장군이 잠시 지휘소로 썼던 그런 방카 같은 게 그게 교정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워커 중장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고 또 알려야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엔테베 작전이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 요니 네탄야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물론 이 사람이 거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커 중장 이름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 아들이 또 출세를 해가지고 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국진하면서 김일성이 타고 다니던 리무진차를 노획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워커 중장 부인한테 미망인한테 선물로 그 차를 보냈습니다. 김일성이가 타던 러시아에서 맡은 큰 리무진차를 보냈는데 워커 중장 나중에 대장으로 출세가 됐습니다. 그 부인은 그 차를 보면은 자꾸 남편 생각이 나서 어디 자동차 수입상한테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지갑종이라는 참정국 무슨 기념행사하는 이분이 거기서 사가 와가지고 지금 그게 아마 사천비행장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워커 중장 그리고 흥남철수 이런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6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이 안보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 놈들이 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민노당은 우리 보고 사격 훈련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북한 노동당하고 민주당하고 민노당이 또 짜고 치는 고스톱 협판처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골적각 받아가지고 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국민행동본부에 광고를 냈는데 광고 제목이 곤 3마리 한 가족 북한 노동당, 민주당, 민노당은 차라리 합당을 하라. 이게 합당하는 게 맞아요. 이제.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사격 훈련하는데 북한 놈들이 뭐라고 하던데 우리는 사격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 또 도발을 해오면은 그거는 우리의 찬스죠. 그때 벼르고 벼르든 보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글을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북괴군이 우리 군의 연평도 부근 사격 훈련 때 또 도발을 한다면은 10배 이상의 응징을 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장점인 F-15, F-16 최신의 전투기를 동원 적의 해안포대를 박살내야 한다. 필요하면은 함포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적의 전투기가 도전하면 모조리 격추시켜야 한다.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할 것임을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이번 응징은 응사 정도가 아니라 박살 수준으로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참았던 도발을 모두 확산하여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때려야 한다. 그래야 저들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 별도로 김정일 등 도발 책임자 제거 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용히 추진해야 한다. 벌써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의 합법적 사격 훈련에 대하여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약하게 나온다. 이는 전형적인 노예 근성이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무시하여야 한다. 단호한 대응만이 이런 노예 근성을 치료할 수 있다. 노예 근성의 소유자들은 옳고 그름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늘 힘센 쪽으로 붙는다. 이 자들은 지금 김정일이 대한민국보다 더 힘세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들에게 국군과 국법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군이 도발자를 확실하게 응징, 저자들이 종교 호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노예 근성자들은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하고 눈치를 볼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김정일은 전면전을 절대로 못할 놈이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주어야 안심한다. 좌경화된 기자들이 군의 작전을 방해하는 보도를 할 때는 단호하게 제지하여야 한다. 북한군의 발표를 받아 중계하는 식의 언론 보도도 막아야 한다. 북괴군이 이번에도 도발하면 군은 무력 응징과 함께 도발 지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 언론 검열을 실시하는 게 맞다. 언론 자유라는 미명하에 전투 중인 적에게 아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것은 공동체를 위태롭게 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한국군은 살기 등등해져야 한다. 북괴군보다 더 독해지고 더 사나워져야 한다. 적을 편드는 자를 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